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중심에는 블랙펄 인베스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머리 글자를 딴 걸로 보이는 이른바 BP 패밀리와 관련된 재판 기록을 저희 JTBC가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주가 조작의 주포가 검찰에서 이 패밀리의 일원으로 김건희 여사를 지목하는 진술 내용입니다. 이 소식은 조금 뒤에 상세히 전해드리고, 이런 가운데 오늘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안, 즉 거부권 행사안을 의결했다는 소식 먼저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재가할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가족 관련 특검을 2차례나 거부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 화폐법에 대한 제2요구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반복된 제2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특검 법안에 대해선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한다고 지적했고, 지자체가 지역 상품권 운영을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한 지역화폐법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훼손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4일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일 제2요구안을 재가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법안의 위헌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통령 자신과 가족의 의혹을 둘러싼 특검법들을 잇따라 거부하면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당사자인 김 여사가 사과 등으로 직접 매듭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야당의 정쟁에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사과를 한다고 야당에서 정쟁을 멈추겠나라고 말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앞서 대통령이 가족과 관련한 특검법을 한 차례 거부한 것도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유의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은 2번이나 반복할 걸로 예상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박사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부터 전례가 없는 일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야당은 새로 불거진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해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2번째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겁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반발했습니다. 구린내 진동하는 모든 의혹의 한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으로 전락했다는 탄식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0일에 만료됩니다. 그 전까지 본회의를 열어야만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가능한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관계없이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온갖 루머와 의혹을 모아놓은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특정 개인을 모욕 주기 위해 온갖 의혹들을 마구 엮어놓은 특검법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례로 남겨서도 안 됩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여권 내에서도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피로감이 심해 특검법 통과에 필요한 이탈표 8표가 나오리라 본다며 부결되더라도 즉시 재발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와 관련한 단독 보도입니다. 법원은 2차 주가 조작 주포 김모 씨가 주가 조작 핵심 세력 BP 패밀리에 대한 진술을 인정하며 판결문에도 적시했습니다. 판결문엔 BP 패밀리로 권오수 전 회장과 이종호 씨만 적혀 있는데 저희 취재 결과 김건희 여사도 여기 포함돼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 같이 한 배를 탄 BP 패밀리 5명이 있는데 김 여사도 그중 1명이라고 진술했던 게 확인된 겁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주포인 김모 씨는 도피 한 달 만인 2021년 10월 16일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권오수가 이종호하고는 형 동생이고
이제 너도 패밀리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권오수는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이종호는 미등록 투자자문사,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입니다. 2심은 주가 조작으로 두 사람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패밀리가 무슨 의미인지 다시 물었습니다. 김 씨는 같이 한 배를 탔다는 의미라며 자기들 말로는 BP 패밀리가 있는데 권오수, 이종호, 김모 씨, 김건희, 이모 씨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랙펄 인베스트 약자로 추정되는 BP 그리고 이 5명을 핵심 인물로 꼽은 겁니다. 김 씨는 블랙펄 인베스트 전 이사이자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민모 씨를 언급하며 민 씨는 이종호의 처남인데도 거기에 끼지 못한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전 회장이 너도 이제 패밀리다라고 한 건 끼워주겠다는 건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일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다라고 말했습니다. BP 패밀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개로 연결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진술입니다. 결국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한 일에서 김 여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그만큼 높게 본 겁니다. BP 패밀리에 대한 김 씨의 진술은 1심과 2심 재판에 모두 제출돼 증거로 인정받았습니다. 김 씨는 도피 중에 민 씨에게 보내려던 편지에서 가장 우려하는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저희는 이 BP 패밀리로 지목된 인물들의 관계도 추적해 봤습니다. 20여 년 전 주요 주주인 김모 씨가 제일 먼저 김건희 여사를 알게 돼 권오수 전 회장에게 소개하면서 본격적인 관계를 맺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사업 확장 과정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고 김건희 여사의 전시를 수년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 김모 씨가 지목한 BP 패밀리는 2000년도 중후반부터 김건희 여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주요 주주인 김모 씨가 먼저 김 여사를 한 조찬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소개했습니다. 김 씨와 권 전 회장은 2004년 경영학 석사 과정인 MBA 동문으로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이후 권 전 회장 등을 고리로 또 다른 주요 주주 이모 씨,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등이 김 여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은 이들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를 수년간 후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사업 확장 과정에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2007년 12월 5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할 때 김 여사와 김 씨가 초기 투자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김 여사와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가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셜 설립을 앞뒀던 2012년 250억 원대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 중 일부를 매입한 뒤 2013년에 팔아 수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도이치파이낸셜 설립을 위한 자본금이 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를 포함해 BP 패밀리 대부분이 2013년 도이치파이낸셜 유상증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2017년 6월 김 여사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40만 주를 2억 1,423만 원에 매입해줬습니다. 2019년 7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그 주식입니다. 이 씨는 이 거래에 대해서 김 여사의 배우자가 중앙지검장이 되려는 상황이라 괜히 구설이 되지 않도록 매도하는 거라 생각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렇게 BP 패밀리로 꼽힌 권오수 전 회장과 주요 주주 이모 씨가 김건희 여사와 따로 수차례 만난 것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된 직후에도 이들과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요 주주인 이모 씨의 노트북에서 이 씨 일정표를 확보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의 만남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에 김건희 여사가 함께했다고 적힌 일정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 권 씨와 김 여사, 이 씨가 2차례 만났고 2015년에도 한 번, 2019년까지 모두 4번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권 씨와 김 여사, 이 씨는 모두 2차 주포 김 씨가 BP 패밀리라고 꼽은 인물들입니다. 특히 2019년 만남은 8월 1일에 있었는데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에 취임하고 일주일도 채 안 돼서입니다. 윤 대통령은 2019년 7월 25일 검찰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또 이 만남이 있고 8개월 뒤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김 씨의 진술뿐 아니라 실제 만남을 가진 단서까지 나오면서 BP 패밀리의 존재에 더 힘이 실립니다.
2심 법원은 당시 상황에 대한 김 씨의 진술들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허위로 지어내 말하기 힘든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주주인 이 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전주 손모 씨는 몰라도 김 여사는 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큰손으로 불리는 손 씨는 2심에서 주가 조작 방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이 BP 패밀리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스튜디오에서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우선 이 BP 패밀리의 김건희 여사가 지목된 그 의미부터 짚어보죠. 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용된 계좌는 모두 157개입니다. 계좌들의 주인만 해도 91명인데 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이 2차 주포 김모 씨가 BP 패밀리 일원이라고 언급한 건 김건희 여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 해명처럼 이 계좌 주인에만 불과했던 것인지 아니면 주가 조작을 몰랐던 것인지 이 점을 놓고 의문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BP 패밀리로 꼽힌 권오수 전 회장이나 주유주주 이모 씨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파악을 한 겁니까? 이 BP 패밀리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이 주요 주주 이모 씨의 노트북에서 인맥 관리 현황이라는 파일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이 씨가 점심과 저녁에 만난 인물, 또 여행이나 골프를 친 인물 모두 정리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여기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 씨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만난 일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네. 검찰은 일정표를 정리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만난 횟수는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2012년에 2번, 2015년에 1번, 2019년에 1번 이렇게 모두 4번 이 세 사람이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 2019년에 만났다는 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까지 세 사람이 만났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된 직후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2019년 8월 1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에 취임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네. 이 시기에 주목해 보면 이로부터 8개월 뒤에 2020년 4월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가 됩니다. 네. 이 주가 조작 주범인 이 권 씨의 입장에서 보면 고발되기 불과 8개월 전에도 이 김건희 여사를 만난 겁니다. 이 만남이 수사의 강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BP 패밀리로 꼽힌 사람들이요. 그 직함만 봐도 굉장히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권오수 씨는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고 네. 이종호 씨는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입니다. 여기에 이제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초기 투자자, 주요 주주고요. 이모 씨도 주요 주주입니다. 2차 주포 김모 씨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김건희 여사를 언급한 겁니다. 이 네, 보도에서 나란히 언급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 보도에서 보셨지만 김건희 여사는 이들 4명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P 패밀리라는 게 이 주포 김모 씨의 진술일 뿐 아니냐 이런 반론이요. 이 BP 패밀리라는 거는 2심 법원의 판결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2차 주포 김모 씨의 진술이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선 허위로 지어내기 말하기 힘든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에 해당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 BP 패밀리 진술을 그대로 사례로 사용하기도 했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판결문에서 이 주축 세력으로 바로 BP 패밀리가 등장을 하는 건데 그동안 가려져 있던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게 처음 알려진 겁니다. 다만 법원은 2차 주포 김 씨가 권오수나 이종호 그 주변인들을 BP 패밀리라고 지칭을 한다면서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주변인이라고 언급을 했군요. 알겠습니다. 또 주포 김 씨가 도주해서 쓴 편지 저희가 또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거기에는 김건희 여사만 빠질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또 있었잖아요. 그 편지의 배경이 오늘 저희가 취재한 내용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김 씨가 체포 다음 날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주가 관리에서 얻는 이익이 뭐가 있겠냐 하면서 권오수나 이종호 같은 사람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들이는 것에 비하면 내가 받는 이익은 거의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게 그러니까 BP 패밀리를 지칭하는 거겠죠?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2심에서 이 2차 주포 김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배현 기자,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보도했던 공범 이종호의 진술과 주포 김 씨의 편지 전문 내용 등을 모두 공개했었는데 오늘도 뉴스룸이 끝난 직후 온라인에 BP 패밀리를 언급하는 주포 김 씨의 검찰 진술 내용을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 씨가 저희 취재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 여사에게 공천 관련 부탁을 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도와주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거절했다는 게 명 씨 주장입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방맨 검찰 수사관들이 집 밖으로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바탕으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 자택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과 명 씨를 수사하려 한 지 9개월 만에 돌입한 강제 수사입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선 뒤 매달 월급 절반을 수십 차례에 걸쳐 명 씨에게 보낸 걸로 보고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금액은 9천만 원 가량입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 어떤 돈으로 어떻게 줬는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거 거래 내용 자체를 몰라요. 나는 내 돈만 받으면 되는 사람 아니요? 내가 뭐 도와줬다고 돈 달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공천 개입 의혹 전반과 김건희 여사와 관계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도우면서 친분이 생겼지만 당선 뒤엔 연락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림자는 안 카대요. 선거가 끝나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뛴 게 무슨 국정농단이에요? 지난 총선 때 자신이 돕던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될 상황이 되자 김 여사에게 텔레그램을 보낸 건 맞다고도 했습니다. 당무감사 꼴등이래요. 하위 10%라서 컷오프래요. 여사님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텔레그램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김 여사가 발표 전에 미리 컷오프를 알려줬다는 기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미리 어떻게 하러? 여사 통해서 아시게 된 건 아니고요. 아 여사는 우리 때문에 알았겠지. 우리가 뭐 저 김영선 의원이 하소연했겠지 뭐. 김 전 의원 단수 공천을 요청했다고도 했습니다. 중진들은 다 검직할 때 단수 공천 받았잖아요. 김영선 당연히 단수 공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사가 그럴 능력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사는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은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 명 씨는 김 여사와 텔레그램은 경찰에 보여줬다면서도 아직 공개할 시점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모두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권에선 김건희 여사가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25.8%, 부정평가는 70.8%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조사 기준 윤 대통령 취임 후 긍정평가는 최저치였고 부정평가 역시 70%를 넘은 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취임 후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4%포인트 올랐지만 국민의힘은 5.3%포인트 떨어지면서 지난주 4%포인트 차였던 양당 간 격차는 13.3%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당정 갈등이 노출되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걸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과 이 국민의힘 지도부 측이 스포트라이트 경쟁을 하게 되면서 핵심 보수층 라인이 많이 흔들린 것 같다. 공천 개입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당정 동반 하락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내에선 김 여사 리스크로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발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당원들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친윤계에서도 사과에 대한 공감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김 여사 다 사과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김 여사님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과가 필요하다. 나는 알고 있고요. 예. 그러나 사과의 시기나 어떤 방법, 방식, 여건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여권에선 김건희 특검법 제표 결과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오늘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금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법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도현 기자,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직접 발언을 했습니까? 네, 지금 계속해서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측의 최후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진술을 요청한 건 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이지 그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의 위증교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이유를 뭐라고 밝혔습니까? 네, 검찰은 이 사건을 두고 마치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미리 줘서 만점을 받게 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이 재판에서 자신이 무죄를 받기 위해서 고 김병랑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서 이 당시에 자신을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본 건데요. 이 검찰은 김 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기억을 만들어내기 위한 요구를 했다고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가 다른 재판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변인들을 동원해서 증거인멸을 하는가 하면 이 반성은커녕 정당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폄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검찰 구형을 놓고 정치권 반응이 엇갈렸죠?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진실을 요구하는 건 죄가 될 수 없다면서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을 조작한 정치 검찰을 꾸짖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반면 국민의힘은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게 하는 위증교사는 법의 엄중한 심판만이 거짓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가 11월에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번 위증교사 재판 선고는 언제쯤 나올 걸로 보입니까? 네, 오늘 재판에서 이제 선고일이 나오게 될 텐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끝나고 나면 재판부가 선고일을 밝힙니다. 통상적으로 구형일로부터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 재판 역시 11월 중으로 선고일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장에서 여도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거의 2년이 다 돼서야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형을 받으면서 책임자들의 부실 대응이 문제였다는 게 처음 인정됐습니다. 반면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받았는데 이 때문에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먼저 최현수 기자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정에 들어섭니다. 검은 옷을 입은 경호원들이 둘러쌉니다. 법원 방호원뿐 아니라 직접 고용한 사설 경호원도 대동했습니다. 유족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3시간 전에 도착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 해주세요. 법원은 박희영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령상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한 구청의 책임과 권한이 없고 특히 구청이 미흡하게 대응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겐 금고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용산구의 치안 담당자로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어 대응할 책임이 있었다며 그런데도 아니란 인식으로 소홀하게 대응해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서장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이 전 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 박희영 구청장은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유족들은 온몸으로 차를 막았습니다. 참담한 심정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박희영을 다시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입니다. 유족들을 지원하는 민변 측은 박 구청장 등이 책임질 수 있게 검찰이 항소해달라고 밝혔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책임자는 유죄를 받은 반면에 관할 구청 책임자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참사 책임자로 지금 지목받았지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뭔지 심가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재판부는 예측과 그에 따른 책임을 다르게 봤습니다. 경찰에겐 행사의 모든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 안전 대책을 만들 의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경찰은 이태원 참사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도 봤습니다. 언론 보도와 참사 전날 인파 유입 상황, 이태원의 지리적 특성 등으로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용산경찰서의 과거 헬로윈데이 치안 대책과 경찰 정보 보고를 통해서도 예측이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매년 대비를 해왔으니 사고도 예견이 가능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용산구청에 대해선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안전계획 수립 지침에 압사 사고가 사고 유형으로 포함돼 있지 않았으니 업무상 주의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애초부터 미리 대비할 사고로 분류조차 안 해놨으니 책임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 무죄 선고를 마무리하며 구청은 인파를 막거나 분산할 권한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의 권한은 넓게 본 반면 구청의 권한은 좁게 본 겁니다. 구청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159명이 숨졌는데 이게 나라냐며 박 구청장을 반드시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박 구청장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현재 대만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태풍 끄라톤이 며칠 뒤 한반도로 방향을 틀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 우리 날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 태풍 소식 황예린 기자가 전합니다. 매장 앞으로 소매가 긴 옷들이 걸려 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질 걸 대비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또 추워지니까 조금 살짝 톡톡한 옷 같은 맨투맨이나 그런 것도 보고 있어요.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하는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 인천, 춘천 21도, 대전 23도 등 20도 정도를 나타내겠습니다. 곳곳에 5에서 10mm의 비도 내려 쌀쌀해지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또 다시 또 쌀쌀해진다니까 이제 슬슬 이제 긴팔도 준비하고 있고 이제 반팔은 이제 아직은 입고 다니지만 이제 또 쌀쌀해지면 다시 이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이 찬 공기를 우리나라로 밀어내는 탓입니다. 이번 주 내내는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걱정입니다. 현재 대만 남쪽에서 매우 강한 세력으로 올라오는 끄라톤은 오는 3일 오후 한반도로 방향을 틀 걸로 예상됩니다. 이후 4일부터는 세력이 약해지면서 서해로 향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태풍이 몰고 온 고온다습한 공기와 한반도에 있는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제주와 남부, 서쪽에 많은 비를 뿌릴 수 있습니다. 경로는 또 한 번 변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높은 지형의 영향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태풍의 강도와 이동 속도 그리고 이후 경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매우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아예 중국 고기압에 끌려가 중국 남부에 상륙할 수도 있고 기압골 때문에 대한 해협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금배추 가격 잡겠다며 정부가 중국산 배추를 1,000톤 넘게 수입합니다. 일단 16톤이 먼저 들어왔는데 중국산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큰 만큼 이례적으로 배추 상태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산은 안 쓰겠다는 식당, 또 소비자가 많은데 이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농산물 비축기지에 수입 배추가 들어왔습니다. 상자엔 신선한 중국산 배추라고 쓰여 있습니다. 입고 당시에 저희들이 철저한 품위 검사를 거쳐서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깨시문이라든가 꿀통 이러한 부분이 전혀 없는 아주 품질 좋은 배추로서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무게는 16톤. 배추 약 5,300포기는 외식업체나 식자재 업체 등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의 기후 상태로 보면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계획은 주마다 200톤씩인가요? 200톤씩 해갖고 1,100톤. 하지만 배추 가격을 낮출 수 있을진 아직 미지수입니다. 국내산 배추를 써왔던 식당들은 중국산 배추로 바꿀 유인이 크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옛날에 한번 써보니까 안 먹어. 손님들이 더 잘하는데. 중국산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탓입니다. 이 때문에 대형 김치업체들도 제품이 온라인 등에서 품절된 상태지만 중국산 배추를 쓸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정부가 배추 수입을 너무 늦게 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너무 늦었죠. 배추는 밤에 시원해야 잘 된대요. 근데 열대야 때문에 배추가 안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작 여름에 그 예상을 했을 텐데 지금 이제 밤에 시원해졌잖아요, 이미. 정부는 이번 주까지가 배추 수급 어려움의 정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소비자가 배추 수입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지난주 전남 순천시 도심에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30살 박대성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범행 뒤 웃는 듯한 표정으로 도주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던 바로 그 남성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한밤중 인적 없는 거리를 검은 옷 차림 남성이 걸어갑니다. 신발 없이 맨발입니다. 어둡지만 올라가 있는 입꼬리, 웃는 듯한 표정이 또렷합니다. 10여 분 전 17살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치는 중입니다. 피해 여성은 남성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0살 박대성입니다. 범행 현장에서 7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박 씨는 범행 전 소주 4병을 마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평소 박 씨는 술을 먹으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술 먹으면 눈빛이나 이런 게 다 변해요. 약간 공격적으로 가고 술을 먹으면 항상 이제 사람들과 시비나 특히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운영하는 가게 장사도 잘 안 되면서 술을 먹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쌓인 스트레스와 폭력성이 묻지마 범죄로 이어진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분향소가 마련됐고 시민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함께 분노했습니다. 원주 상태에서 기억은 안 나는데 4병 마신 기억을 하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요. 안타깝고 미안하다는 추모글을 남겼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60여 시간 만에 잡힌 마세라티 뺑소니범. 도피를 도운 사람들이 과거 범죄 조직에 연루돼 처벌받은 걸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반성한다면서도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왜 도망갔나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 씨입니다. 24일 새벽 사고 직후 쓰러진 피해자들을 놔둔 채 광주에서 대전으로 또 인천으로 이동했습니다. 태국행 비행기 표를 끊어 그날 오전과 오후 2차례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출국 금지가 내려졌을 걸 우려해 포기했고 26일 밤 서울에서 체포됐습니다. 예매를 돕고 대포폰을 전했던 오모 씨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범위 도피에 도우셨어요. 아닙니다. 김 씨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미안하다 취지의 반성문을 내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비밀번호는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전 김 씨와 술을 마셨거나 도피를 도운 인물들, 동남아를 수시로 오갔고 범죄 조직과 관련해 조사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적게는 2회에서부터 수차 증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 씨 역시 최근 9달 태국에 머물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행사 관련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 씨에게 마세라티를 빌려준 지인도 사고 당일 밤 태국으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해외에 기반을 둔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지난 여름 경북 봉화의 한 경로당에서 커피를 나눠 마신 노인 4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또 다른 할머니도 같은 증상을 보인 뒤 숨졌습니다. 이들 모두 몸에서 농약 성분이 나왔는데 범인은 숨진 할머니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노인은 몸이 굳고 숨을 잘 쉬지 못했습니다. 전형적인 농약 중독 증상입니다. 지난 7월 경북 봉화 한 경로당 회원 4명이 똑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복날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었고 경로당에서 커피를 나눠 마신 뒤였습니다. 몸에서 농약 성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또 다른 80대 할머니가 비슷한 증상으로 입원했습니다. 이 노인 몸에선 지금까지 나온 농약과 다른 성분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12일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77일 만에 숨진 이 할머니가 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몰래 경로당에 들어와 커피에 농약을 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로당에 혼자 들어가는 CCTV가 있었고 농약 성분이 실마리가 됐습니다. 그 마당하고 집 주변에 뿌려진 알갱이 모양의 농약을 저희가 수거를 했고요. 그 음료수병에서 확인된 그 농약 성분과 유사한 동위원소비를 구성하는 농약을 확인했습니다. 화투 치다가 다툼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정확한 범행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경로당은 2달 동안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사모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여사서 이래 어제 옛날만큼 하나요. 경찰은 피의자가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감독 선발은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감독이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힌 지 4시간 만에 나온 대통령 발언이라 경질 지시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그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축구협회의 대표팀 감독 선발과 관련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축구대표팀 감독 선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직접 보고받은 뒤 나온 겁니다. 윤 대통령은 축구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문체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축구대표팀 감독과 관련한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선임 절차에 논란이 제기된 홍명보 감독의 경질을 거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유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같은 해석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질을 지시하거나 직접 언급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기 약 4시간 전 홍 감독은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하다며 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냐 해서 거쳤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어떤 평가를 받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이제 대표팀에 이제 수락을 하게 됐는데 문체부는 다음 달 2일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대국민 브리핑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오늘 수도권 하늘에선 전투기 굉음이 잇따랐는데 내일 열리는 국군의 날 기념 행사 때문입니다. 시가 행진과 각종 행사 등 국군의 날 하루를 위해서 80억 원 가까운 세금이 쓰이는데 이걸 놓고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전차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파괴력이 커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지대지 미사일, 현무도 등장합니다. 지난해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열린 시가 행진 장면입니다. 1년 만인 내일 오후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까지 시가 행진이 또 진행됩니다.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난 1994년부터 주로 5년 단위로 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선 2년 연속 치러지는 겁니다. 시가 행진이 해를 거르지 않고 연속해서 진행된 건 전두환 정권 당시뿐입니다. 이 때문에 군사 정권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방부는 장병 사기 진작과 방산 수출 등 긍정적인 효과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 또는 우리 병력들의 모습을 과시함으로써 이것이 대북 억제력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99억 원에 이어 올해 79억 원 등 하루짜리 행사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시가 행진엔 5천 명이 넘는 장병이 동원되는데 이번 연습 과정에서 장병 2명이 중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오후엔 군 병력 수송버스와 기갑부대가 서울 도심을 이동하는 만큼 이 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교통 정체가 예상됩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는데 김 씨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겠다며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가 목발을 짚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 나온 겁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양손을 모은 채 종이에 적어온 최후 진술을 읽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반성하겠다며 여기까지 와보니 그날의 선택이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김 씨 측이 지난달 21일 냈던 보석 청구에 대한 신문도 함께 있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김 씨가 오래전부터 알아온 발목 통증이 심해졌다며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어 도망칠 염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겐 징역 3년, 매니저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선고일을 11월 13일로 지정했고 보석 허가 여부나 결정 시점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서울 강남 골목길에서 주한미군이 만취 상태로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량 주인이 잠깐 내린 사이에 운전석에 앉았고 그대로 50km 넘게 달렸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지난 29일 새벽 1시 반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골목길입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트렁크를 열고 자리를 비웁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식재료를 넣어두려고 들어간 겁니다. 그 사이 20대 남성이 다가옵니다. 트렁크 안을 보고 그대로 닫더니 운전석에 앉습니다. 이 모습을 본 차 주인이 뭘 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대로 내달립니다. 뭐가 빵 소리가 나더라고. 발레하시는 분이 이제 열렸으니까 다 젖었나 했더니 흑인이 따고더니. 차주가 문을 열고 쫓아가지만 역부족입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주한미군이었습니다. 도망치는 과정에서 택시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미군은 1시간 20분쯤 뒤 경기도 오산의 미군 부대에서 붙잡혔습니다. 차를 훔쳐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간 겁니다. 잡혔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어눌 해갖고 그냥 눈이 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군 측은 해당 미군을 군 보안부대로 넘겼다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조만간 미군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를 암살한 데 이어서 예멘의 반군 후티를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벌였습니다. 이란과 가까운 무장단체들, 이른바 저항의 축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는 건데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검붉은 불기둥이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간 29일 이스라엘이 예멘 호데이다의 발전소와 항구시설을 공습했습니다. 현재까지 5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는데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후티 반군의 근거지를 타격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이 헤즈볼라 수장 살해에 대한 보복을 천명하며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쏜 지 하루 만에 재보복에 나선 겁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 반군과 동시에 전쟁을 벌이는 3년 전에 사실상 돌입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중동의 확전을 우려하며 일제히 자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베이루트 시내 중심가를 비롯해 레바논 전역에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하루 동안만 최소 105명이 숨지고 3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연이은 작전에 수뇌부 공백이 생긴 헤즈볼라는 하심 사피에딘을 새 사무총장으로 낙점하고 조직 재정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무장단체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이란은 아직 직접 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바깥 나들이에 나섰는데 높은 계단이나 혼잡한 승강기를 만나면 진땀부터 나게 되죠. 유모차에 특히 불친절한 게 계단도 많고 승강기도 복잡한
지하철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저와 함께 취재를 같이 해줄 동반자가 있습니다. 바로 제 딸인데요. 오늘 제가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지하철로 서울 곳곳을 다닐 텐데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아니면 고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루 승하차 인원만 10만 명인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유모차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유모차 한 대 정도 간신히 들어오는 정도라서 이것도 좀 너무 좁네요. 기다리신 분들이 더 계신데 그래도 제가 먼저 왔기 때문에 타긴 탔습니다. 예. 서울시가 교통 약자를 위해 지난 4월 출시한 서울 동행맵. 코엑스로 이어지는 곳에 승강기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6번 출구 엘리베이터 마크가 있으니까 한번 6번 출구로 가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볼게요. 하지만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12계단이 여기 다른 아기 유모차들도 있는데 지금 당황. 다른 어머님들 당황하고 계세요. 유모차를 가지고 오신 고객님은 뒤편 3, 4번 출입구 쪽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라. 그다음에 지상으로 올라가서 다시 횡단보도를 이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찰구를 나와 이 계단을 통하면 1분 30초면 코엑스에 닿는 거리. 하지만 반대편 출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진짜 비까지 왔으면 우산 들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비는 안 오네요. 바로 여기인데 자, 여기 8분 10초가 걸렸습니다. 바로 저희가 아까 이 계단이거든요. 이 계단 12개를 돌아가느라 7분 가까이 더 걸렸습니다. 마의 계단 같은 이곳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유모차를 여러 만났습니다. 아기가 또 자고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하던 찰나에 기사님을 만나게 됐네요. 10분 동안 유모차 3개를 직접 옮겨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런 도움을 당연히 받아본 적 있어가지고. 몇 번 이렇게 받았어요. 그쵸. 유모차 끌면은 20분은 30분은 더 걸린다고 생각해야 되고 환승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오래 걸리고 엘리베이터가 또 역마다 공사를 하는 곳들도 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게 뭐 주변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공간이 좁아 규정에 맞는 경사로를 설치할 수가 없다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 개발 과정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서울식물원이 있는 9호선 마곡나루역으로 향하는 길. 이 발빠짐 주의라는 게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이런 간이형 유모차 같은 경우는 바퀴가 작기 때문에 들어갈 때 덜컥 걸리거든요. 가자. 이분 먼저 타시면 가자. 방해 안 되게. 내리는 사람들 비켜주자. 탈 땐 간신히 잘 넘어갔는데 화장실 때문에 도중에 내린 9호선 노량진역에선 시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불편함은 전동차 안에 유모차를 대놓을 공간이 넉넉지 않다는 것. 휠체어와 유모차 공간이 있다고 표시된 이 출입문으로 들어가도 자, 옳지. 들어가. 발 조심. 옳지. 여기로 들어가자. 감사합니다. 여기도 서 있는 사람이 많아 비좁습니다. 마지막 목적지 6호선 월드컵 경기장역으로 가는 길. 평소 많이 쓰는 네이버 지도 어플로 검색해봤습니다. 마곡나루역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으로 가서 6호선을 갈아타라고 돼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 내려 환승 게이트를 지나 또다시 한참을 걸었는데 정작 6호선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계단이 워낙 또 깊기 때문에 유모차를 들고 이렇게 내려가기도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제야 눈에 들어온 건 다시 공항철도를 타고 공덕역으로 간 후 거기서 6호선으로 갈아타고 되돌아오라는 안내문. 안내문에 나온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는 16분 동안 기다리라고만 하더니 자동으로 끊겼습니다. 여기서 6호선으로 갈아타면 딱 한 정거장인데 다시 공항철도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공덕역을 거쳐 환승하느라 15분이 더 걸렸습니다. 지하철은 대표적인 대중교통인데 이 대중이란 말에 유모차 끄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나 봅니다. 많이 좋아졌다지만 유모차 끌고 지하철 타기 여전히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아이 많이 낳으라 무조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디테일에도 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1차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오늘 2개의 꽃다발을 준비했다. 기아 이범호 감독이 던진 말입니다. 40홈런 40도루의 홈런 2개를 남겨두고 있죠. 김도영 선수를 향한 응원입니다. 한편 오늘 5위 결정전을 치를지 말지가 결판이 나죠. SSG의 마지막 경기도 정말 뜨겁기만 합니다.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홈런이 터지자 더그아웃에선 이범호 감독이 꽃을 들고 김도영을 맞이합니다. 38번째 홈런이 터진 게 일주일 전. 이후 침묵을 이어갔는데 이제 마지막 경기까지 다다랐습니다. 40홈런 40도루에 홈런 2개가 더 필요한데 김도영에겐 마지막 도전입니다. 이범호 감독은 오늘 경기장에서 2개의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겠다며 최종전에도 응원을 담았습니다. 기아는 이미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했지만 팬들은 오늘도 만원 관중으로 화답했습니다. 21살, 프로 데뷔 3년 차인 김도영은 올 한 해 야구 선수로 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늘 이종범과 비교됐는데 우상도 하지 못한 사이클링 히트를 했고 경기당 평균 1득점을 하면서 143번 홈을 밟아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사실상 정규 시즌 MVP도 예약해 놨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오늘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건 기아 팬들 말고도 한 팀 더 있습니다. 문학구장에선 SSG와 키움과 경기가 열리는데 이 결과에 따라 가을 야구 막판 판도가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SSG가 승리하면 5위 KT와 동률을 기록해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5위 결정전이 열리게 됩니다. SSG가 비기거나 지면 KT가 5위를 확정짓고 가을 야구의 막차를 타게 됩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9월의) 끝자락까지 늦더위가 이어졌지만 10월이 시작됨과 동시에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국군의 날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도 뚝 떨어지면서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1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낮겠고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모레 아침에는 11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면서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중부와 호남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영남 서부와 제주에도 확대되겠는데요. 퇴근길 무렵 대부분 그치겠고요. 5에서 10mm 정도로 양도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강풍이 동반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20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지만 한낮에는 춘천 21도, 대전 23도에 머물겠고요. 반면 부산과 창원은 28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태풍 끄락토는 대만 남쪽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수요일쯤 우리나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이 태풍이 주 후반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